자, 이렇게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대표를 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의 개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총선 개표 결과와 또 앞으로의 전국을 원영섭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먼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지금 의석수가 173석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례 포함해서 110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 먼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이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사실은 했고 21대 그때도 뭐 이와 비슷한 참패를 당하고 그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지금 거대 야당의 그 여당 탄압 이런 것들을 지금 4년째 예. 겪고 있는데 이게 또 반복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렇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이제 2년 동안 국정 운영한 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당을 운영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함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이 원내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두 당이 있는 구조에서 비록 이제 의석수는 작지만 그런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과 그리고 이번에 돌풍을 일으켰죠. 그 조국혁신당, 예. 조국 대표가 있는 이 여러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런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22대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또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정무적인 관계를 뚫고 그런 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지혜가 요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회 지각 변동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범야권 의석수로 봤을 때 180석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심판을 한 것이죠. 역대 정치사를 살펴보면 통상 이제 여소야대 국면들을 맞이한 정권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87 민주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쟁취하고 나서 88년부터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죠. 당시 88년이 노태우 정권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여소야대가 시작됐고요.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도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3당 합당이라든지 통합 행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균형 감각을 줘서 중간평가에서는 여소야대를 탈피시켜 줍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다 이런 여소야대 국면에서 중간평가에서는 다시 여소야대 빗장을 풀어줬어요. 박근혜 정부만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소야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대로 시작을 해서 예. 나중에 중간평가에서 여소야대를 받고 나서 탄핵을 당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여소야대로 시작한 역대 정부의 궤를 같이 하는데 지금 중간평가에서 여소야대의 빗장이 안 풀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협치를 하거나 통합을 하려는 행동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독선적인 운영들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이 선거의 어떤 규정들은 여소야대 그대로 빗장을 채워놓겠다. 그거는 뭐냐면 최소한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입법부에서만은 지켜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1대 180석 이상의 거대 야당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은 발목 잡는다. 네. 이게 있어서 국정 운영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야당에 많은 의석을 준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우리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예. 제발 국회에서라도 좀 계속 견제를 해달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정권 심판이고 민의의 심판이다. 뭐 예.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민심은 범야권에 손을 좀 들어줬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오후에 이제 투표가 끝나고 방송사들의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 범야권에 뭐 200석도 가능한 것처럼 최대 뭐 그 정도로 좀 나왔었다가 조금씩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180석 이상으로 살짝 줄어든 상황입니다. 출구조사랑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출구조사가 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긴 네.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 이제 대선 때 출구조사가 너무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과거에 비해서 기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그 22대 총선의 방송사 출구조사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신빙성 있게 봤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그 국민의힘이 어렵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여론조사의 축에도 뭐 국민의힘이 좋지 않았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100석 전후가 될 거라는 예상이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있긴 있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마치 그런 예상이 반영된 듯한 출구조사가 나오니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0석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게 도저히 이게 뭐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어느 정도 예상은 예상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100석은 넘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속에 그런 그 희망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네. 절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그래도 한 110석 정도 지금 그 의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비관적인 데서 조금 더 하니까 갑자기 좀 나아진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200보다는 확실히 예, 좀 예. 줄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참패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거는 당의 전략이나 뭐 정부의 그동안에 했던 국정 운영의 반항이나 이런 게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돼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어떤 심판론이 강하게 불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그 김준혁 의원 후보나 양문석 후보나 이런 아주 치명적인 도덕성의 결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또 치렀을 거라는 게 저도 예상하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100석 넘어서 출구조사보다는 나아서 한도할 게 아니고 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에게 숙제가 지금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어떤 이제 그 아주 확실한 조치들이 계속 잇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지금 그것이 단순히 뭐 그냥 그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뭐 문의만 좀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180석 이상도 굉장히 좀 범야권에는 큰 힘을 실어줬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뭐 패스트트랙 지정도 범야권에서는 가능해지고 네. 필리버스터도 중지를 시킬 수가 있게 되고 네. 상당히 좀 의회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의회 주도권이라는 것들이 전반기의 의회 주도권과 후반기의 의회 주도권은 다른 의미입니다. 네. 전반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고, 야당이 잘못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반대가 있거나 야당이 거대 의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힘자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아니 이제 시작한 대통령한테 예, 예. 뭐 좀 일을 해보겠다는데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되겠지만 2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중간평가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뭐냐면 거대 야당에게 발목을 잡으세요라고 한 거죠. 예. 이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반부의 거대 야당과의
이 모습과 의미와 후반부의 거대 야당의 모습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은 그거죠. 본인이 전국 주도권을 더 이상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려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본인 스스로가 말했던 걸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더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면 그렇게 모습을 바꾸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전국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원칙대로 하는가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가장 그 대통령께서 부담이 되는 게 뭐겠어요? 측근도 측근이지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한 진상규명, 최상병에 대한 수사 배약,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그런 확연치 않은 부분들 털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이 전국 주도권에서 이 거대 야당 앞에서는 이제는 전반부의 어떤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고 딱 하나가 남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반부를 이제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거대 야당이 계속해서 압박을 줄 거 아니에요. 특검법, 법안. 그러면 거부권을 또 9번 이상을 계속 행사하면서 정부 여당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면 그럼 국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왔고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왔고 최근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이 썼듯이 이제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자리를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의 흐름을 조금 잡아주셨는데 저희가 지역구 하나하나 보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54개 지역구 중에 좀 관심이 갔던 지역구 혹은 결과가 좀 의외로 나왔던 지역구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관심이 갔던 지역구는 분당 가불입니다. 예. 왜 분당 가불이냐면 그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그런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에서는 좀 이광재 후보한테 밀리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도 뭐 엎치락뒤치락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 가불에서 당선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당 가불은 그 경기도의 강남 같은 곳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네. 그게 우여곡절 끝에 뭐 민주당하고 서로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원래는 국민의힘이 당선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안 되면 사실은 뭐 다른 지역에서 그거를 그 의석을 찾아온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적어도 이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의석 확보를 이뤄놔야만 그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여론조사가 그렇게 밝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분당 갑이나 을 같은 경우에는 한 석을 뺏기는 게 두 석 뺏기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도 많이 살고 의대 정원 문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철수 대표가 뭐 비윤으로서 좀 선거운동을 했고 그 김은혜 후보는 친윤으로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에 따라 가지고 이 22대 총선에 만약 100석가 만들어진다면 약간 시그니처가 되는 지역구가 네.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두 석 다 뭐 아주 뭐 밝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좀 다행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 두 개를 사수했다라는 게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이긴다. 이런 차원에서 큰 뭐 안도를 할 수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분당 갑을을 눈여겨 보셨고 어디를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저는 용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큰 흐름은 정권 심판인데 정권 심판의 상징적인 부분들이 용산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그곳에 있고 심판의 대상인 정권의 수장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은 또 국민의힘의 의원이 지켜왔던 곳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성하는 지역들보다는 탈환하는 지역들이 결국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산 부분은 탈환이 가능하겠다. 상징적 의미에서. 예. 근데 거의 이번에 이제 보니까 다시 이제 그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가 그걸 지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도권의 흐름들이 21대 총선보다는 조금 더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은 성적으로 약간은 네. 나타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말씀드리면 분당갑이지요.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에서 저는 이광재 후보의 어떤 뭐 약진, 그리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 공표 전에 나온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광재 후보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인 승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분당갑을 기대했었는데, 의외로 그 안철수 후보의 그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게 또 말씀한 대로 일부 마지막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의 조금 막말 리스크라든지 부동산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좀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용산을 네. 다시 또 국민의힘에게 넘어간 네네. 것 참 뼈 아프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뭐 용산 이외에도 동작을도 그렇고요. 뭐 수원정 분당갑, 화성을 또 분당을 뭐 하남갑 이렇게 좀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와 달리 뒤집혀진 지역구들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가장 좀 의외 당선자를 배출한 지역은 어딘지 이 부분도 좀 두 분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회 당선자요? 예. 저희는 지금 의회 당선자들이 낙선한 곳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기대했던 의석수보다는 조금 좀 예상 외로, 네. 지금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의외에 낙선자죠. 그래서 이제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그 대표, 예.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영훈 후보를 지금 잊어먹고 있지만, 처음에 레이스가 시작될 때는 공영훈 후보의 어떤 압도적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을 부분들이 좀 뼈아픈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대를 했던 만큼 성과를 거둔 것은 용인갑입니다. 용인갑에 이제 거기가 대표적으로 이원모 비서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참모라고 했던 이원모 비서관이 용인갑이라는 보수에 덮화돼서 당연히 당선이 될 줄 알았는데 이상식 후보가 당선이 됐던 부분들이 예. 있어서는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고 좀 평가가 되는데, 뭐 전국을 곳곳을 뜯어보면 재밌는 곳이 많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PK 지역에서 나름대로 민주당이 선전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양산의 김두관 후보하고 김태우 후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두관 후보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부분들은 의외였다. 예. 라는 것이고, 부산 지역에 나름 많은 뭐 그 출구조사나 아니면은 사전 여론조사 발표 전에 했던 여론의 추이에 있어서는 부산에서 좀 나름대로 그 지난 21대보다 많은 석을 얻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았던 점들이 예. 좀 의외였다. 좀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산 지역이 아쉬웠고, 또 특히나 또 화성 을에서의 공영훈 후보의 낙선이 참 아쉽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었고 출구조사에도 앞섰는데 이준석 후보가 뒤집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들이 뭐 판세나 형국도 있겠지만, 과연 이준석 후보에게, 개혁신당에게 정권 심판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뽑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지역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그 지역 내에서의 절박함이죠. 예. 그다음에 인구 분포가 젊은 층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내세웠던 부분들은 젊은 층에 대한 본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청년 정치,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분히 감지하고 정책들을 던지면서 그게 좀 녹아내린 것 같고요. 예. 그게 녹아내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것들은 내가 이만큼 절박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당신들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눈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지역 내에서는 유권자의 신금을 올렸기 때문에 예. 표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권 심판 프레임보다 어떤 개인의 역량, 어떤 그런 절박함이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의를 좀 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사실은 뭐 그 이준석 대표가 원내 입성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예상 외였습니다. 원래 이제 그 화성을 지역이 민주당에게는 초강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탈당해서 개혁신당의 대표라고 하지만 보수색이 강한 후보가 또 이준석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강세를 띨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반윤으로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당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그런 그 간판을 달고 화성을에 도전했으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과 절연을 하고 예. 그리고 그 개혁신당에 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역구에 나서고 그리고 연고지가 없는 곳에 사실은 그 출사표를 던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치인한테. 그만큼 이제 담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예상외로 당선이 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아깝게 좀 예상외로 떨어졌다라고 보는 분이 정진석 의원이세요. 네. 예, 정진석 의원이 물론 이제 과거에 몇 번 이제 박수현 후보하고도 그 승부를 벌였지만 이길 때도 여유 있게 이겼던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제 뭐 신승을 거둔다든지 네. 그리고 매번 이제 쉽지 않은 승부는 해왔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육선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으로서도 영광이지만 그 충청권에서도 굉장히 큰 정치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좀 더 그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박수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게 좀 그 예상외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 소감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 텐데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선 소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이제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의례적인 당선 소감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본인이 그 대승을 이끈 야당의 당대표의 위상을 거머쥐었다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선 구도에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요소는 분명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예, 결국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게 당 대표 또는 이제 뭐 그 대통령이나 이런 업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그 권력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자기를 이제 그 마지막 뭐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까지 이끌어 나가는 어떤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평가들이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았다는 게 결국 이제 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위상을 올려놓는 그런 상황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물갈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물갈이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외부에서는 했었고 그 과정에서 진통도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제 필요한 물갈이들을 해내면서 결국 이제 국민들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같은 문제 있는 후보들이 꽤 있었고 그분들을 이제 사퇴시키지 않으면서 예. 더 대승할 기회를 놓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천 확정이 되기 전에 그 공천 확정일 이전에는 그 많은 또 후보들을 적절히 사퇴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공천 진행에 있어가지고 공천 관리를 어느 정도 해 나간 부분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야당 심판론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국 신당과의 관계 설정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이미 그 민주비례정당이 위성정당이 있는 상태에서 위성정당을 그 추구하는 새로운 정당하고 뭐 만나가지고 이게 그 다른 정당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다른 위성정당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그런 딱 선거에 적절한 단계로 그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것도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면에서는 정무 관리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거대 야당의 다시 당 대표로 이제 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그 윤석열 정부도 변해야 되지만 야당도 이제는 변하고 결국 이제 국민들께 어떤 그 발전된 그런 대한민국을 보여주느냐에 있어가지고 여야가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쟁적인 거부권용 법안을 계속 뭐 발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쟁용 특검법 이런 것들을 발의하면서 정쟁으로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21대의 민주당의 모습은 지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여당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국민들의 생각을 겸허하게 또 받들어 가지고 그 전국을 운영해 나갈 책임이 분명히 있고 뭐 야당도 또 책임감을 느껴서 또 이끌어 나가는데 야당으로서 협조를 할 책임도 있고 그런 이제 여야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행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를 보겠죠. 야당이라는 게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국민이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좀 알고 좀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되기를 마련하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우리가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여기서 그만 끝내겠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결과를 보고 내일 아니면 모레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그리고 야당과 어떤 태도로서의 정치를 풀어갈 것인지 그게 중요한 숙제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어떤 행동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지난 2년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당은 기다렸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야당은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 거부하고 이태원 특검법 거부하고 최수근 상부에 대한 진상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달아서 국민들은 피곤하고 민생은 돌봐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총선은 뭡니까? 지금 결과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야당에게 압도적인 과반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 설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달렸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아까 이준석 그 후보에 대한 당선 소감도 들었고요. 조국 혁신당의 모습도 봤지만 결국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의 공통 분모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이 축을 민주당에 잘 이끌어서 결국에는 협치하는 정치로 만들어서 좀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3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 소감에 이어서 이제 동작을에서 당선한 나경원 후보의 당선 소감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좀 공을 들인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당선을 이제 방문을 해서 좀 힘을 좀 실어주고자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당선하면서 조금 좀 머쓱해진 그런 지역과 동작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앞서 안철수 대표 의원의 좀 소감도 들어보셨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당선이 되면 굉장히 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좀 어둡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그동안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나 뭐 불리한 출구조사나 뭐 간당간당하게 차이나는 출구조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선거운동 기간에 뭐 심적으로도 뭐 육체적으로야 당연히 어떤 후보도 힘들지만 심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뭐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당선 소감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당이 대패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소감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기뻐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당이 그 대패한 이런 상황을 앞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아마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또 굉장히 그런 몸싸움까지 하면서 그런 각종 법률을 저지했던 그런 입장에서 의석수가 가지는 힘 그게 얼마나 큰지를 뭐 직접 몸으로 겪고 느끼셨던 분이라 가지고요. 지금 앞으로 이 의석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뭐 가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균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석수는 내심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당대표나 어떤 상황에서도 또 주자로 나서실 수가 있는 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의석수가 작게 되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굉장히 큰 책임감과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그런 예. 것들도 여러 가지 뭐 그 단순한 하나의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앞으로의 이런 22대 국회가 가지는 그런 이 난관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부분이 본인의 그런 당선 소감에 많이 투영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에 참 흔치 않은 여성 의원으로 4선 중진이 되는 거고 뭐 안철수 당선인과도 비슷하지만 용산과도 사실 뭐 밀착 관계라고 할 수 없는 비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으로 분리가 되는데 앞으로 좀 당내 어떤 입지나 그런 흐름에도 변화가 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비운이기도 하고 비운의 정치인이기도 하죠. 용산과의 관계가 좋지만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출마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따지고 보면 용산이 거의 힘으로 눌러서 굴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중진 여성 정치인을 따지고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충분히 볼 만한 그런 상황에서의 당대표의 좌절이 됐을 때 본인이 그 굴욕감을 견디면서 물러서고 예. 또 김기현 대표를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정말 그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에 동작을 해서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절박함을 했을 것이다. 나의 정치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던졌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런 뭐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이 돼서는 결국에는 걱정이 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어떤 입장을 발표하느냐. 본인이 남아서 110석이나 뭐 하여튼 개헌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을 가지고 당에 남아서 국민의힘을 이끌겠다.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받겠다. 그래서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다면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 자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겨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 대표를 하거나 어떤 이번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이런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정치의 영향을 키워서 대권까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고 봤을 때는 또 당내에서도 위기 속에서 또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인도 좀 상존에 있다. 좀 그런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행보를 예측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입장 정리할 거라고 좀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뭐 반은 빤한 소리를 할 것 같고요. 반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조금은 내비칠 것 같아요. 뭐 이제 국민의 겸허한 어떤 심판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뭐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 그리고 뭐 못했던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헌 조치선을 지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사의 말씀 그리고 송구한 말씀을 하는 게 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치 이번까지가 마지막이지. 이게 4월 이후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정말 여기에서 저는 여기까지가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 국민의힘의 이 선거를 본인의 원포인트의 비대위원장 역할을 끝내고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남아서 국민의힘의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각 당의 대표에 대한 행보를 조금 분석해 보고 있다 보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보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개혁신당이 뭐 목표로 했던 의석수가 몇 석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원내 정당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성과입니다. 3%를 돌파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지역구에서 뭐 당선자를 배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외부에서의 어떤 전망이었는데 그거를 뚫고 원내 정당이 됐거든요. 근데 애초에 뭐 천하람
당선인이나 아니면 그 이준석 대표나 자기가 어떤 그 많은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본인들의 개인기에 그렇게 많이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비록 그 의석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슈 파이팅 능력으로 풀어나갈 여지를 극대화시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히 그런 이제 언론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뉴스거리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끝으로 이 밖에도 녹색정의라든지 새로운 미래라든지 굉장히 좀 소수 정당들의 결과는 사실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을 텐데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이었죠. 녹색당과 합당하기 전까지는. 근데 본인들도 좀 정의당이 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정체성들이 좀 희미해지다 보니까 녹색당과 합치면서 기후정책당으로 좀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게 국민들한테 소구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결과라서 좀 아쉬움이 클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새로운 미래 자체는 지역구에서 한석을 일단은 예. 어떻든 얻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비례정당으로서 그리고 이낙연 대표께서 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에 멀어지면서 아마 비례정당으로서의 소기의 성과는 얻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개표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정국까지 원영섭 변호사,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